돈을 빌려준 뒤로 사이가 어색해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면 가슴이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 밥자리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연락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뜸해지고 만나도 어딘가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기분 탓인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집니다.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관계가 나빠지는 게 꼭 돈을 못 받아서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돌려받아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돈이 오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돈과 관계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에 구조적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빌려주기 전에 딱 3가지만 생각해두면 나중에 관계를 잃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역설이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히 고마운 일을 한 건데 왜 오히려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호의를 받을 때 감사와 함께 부담감, 즉 빚진 느낌이 함께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호의를 받으면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색깔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마움이 점점 부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처음 일주일은 연락도 자주 하고 밥 한 번 사겠다고 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 먼저 뜨는 생각이 있어요. 아, 맞다. 나 아직 돈 못 갚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자리 자체가 즐겁지 않아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대화를 해도 어딘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 결국 친구는 그 불편함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연락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그 사이에 재촉하기도 뭐하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점점 서운해지는 거죠. 왜 재촉을 못할까요? 재촉하면 돈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내가 먼저 배려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자체가 속에서 서운함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감정은 쌓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빚진 상태를 감지하면 그 자극 자체를 피하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의를 받으면 감사와 함께 부담감, 즉 빚진 느낌이 동시에 생길 수 있고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빚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이 불편함은 더 강해져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현상을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렸어요. 다음 날 바로 돌려줬을 때는 아무 감정도 안 남죠. 그런데 그 지우개를 깜빡하고 일주일 동안 못 돌려줬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 친구 얼굴만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지우개 하나에도 그런데 몇백만 원이라면 그 무게가 얼마나 다를지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감각을 매우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려준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 감각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예요. 돈을 갚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 사람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거 아닌가. 원래 그렇게 갚을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그렇게 빚진 것처럼 느껴야 하나.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웠던 사람이
어느새 서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돈 거래 이후에 관계가 뒤집히는 구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겨요. 빌려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놓이고 빌린 사람은 을의 위치가 됩니다. 이게 말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분위기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돈을 빌려준 뒤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빌린 사람이 메뉴를 고를 때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 평소라면 먹고 싶은 거 말하던 사람이 비싼 걸 시키면 뭔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는 먼저 일어서기가 껄끄럽고 상대방 의견에 이전보다 훨씬 더 동의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반박하거나 솔직하게 말하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표면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두 사람이 서로 대등하다는 감각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빌려준 사람도 편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상대방이 눈치를 보니까 자신도 그 위치를 의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한 마음에 더 자주 밥값을 내거나 부탁을 더 들어주려 하기도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상대방도 맞춰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기대가 말로 표현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거래가 됩니다. 원래 가까운 관계의 핵심은 대등함에 있어요. 서로가 같은 높이에 서 있다는 느낌, 눈치 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감각.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그 평평한 바닥에 경사가 생기는 겁니다. 대화 한 번, 식사 한 번, 연락 한 통에서 그 경사가 느껴지게 되고 아무리 서로 괜찮다고 해도 그걸 완전히 없애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갚으면 해결될까요? 어느 정도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관계에는 기억이 남거든요. 그때 내가 가장 쪼들렸을 때 저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감각, 내가 저 사람에게 한때 신세를 졌다는 인식. 이건 돈을 갚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기억이 만남 속에 계속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조용히 존재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에게 목돈을 빌리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오간 뒤부터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이전보다 더 자주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는 도움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어느새 발언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어느 쪽도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냥 돈이 들어오면서 관계의 구도가 바뀐 겁니다. 이게 가족 간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형제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이나 언니가 힘든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처음엔 그냥 형제 간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의 발언, 무게가 달라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미묘하게 빌려준 형제의 눈치를 보게 되고 원래는 평등했던 형제 관계에 처음 보는 종류의 위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돈이 가족을 남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족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이 한번 무너지면 명절에 얼굴을 봐도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특히 더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돈 이야기를 명확히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거든요. 얼마까지 언제 갚아라 이걸 말하면 각박해 보인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조건이 흐릿하게 오가는 경우가 많고 그 흐릿함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서구권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봐요. 돈 거래 시 간단한 메시지나 확인 절차를 남기는 걸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로 여기는 문화가 보편적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거죠. 어느 방식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조건 없이 돈이 오갔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의 공백을 우리 문화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와 함께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게 기대 불일치예요.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은 이렇게 생각해요. 급하니까 도와주는 건데 친하니까 당연히 되는 대로 빨리 갚겠지. 빌리는 쪽은 이렇게 생각해요. 친하니까 빌려주는 거잖아. 좀 여유 있게 갚아도 서운하지 않겠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걸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말하면 각박해 보일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믿음을 못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렇게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린 채 시간이 흘러요. 빌려준 사람은 조금씩 서운함이 쌓이고 빌린 사람은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침묵이 사이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안 띄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싸우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고 만남이 조금씩 줄어들고 답장이 조금씩 늦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안 보이는 사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원인을 정확히 짚기도 전에 관계 자체가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10년 우정이 20년 알고 지낸 관계가 별로 크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잃을 때 단순히 그 사람 한 명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쌓아온 시간, 함께 했던 기억, 그리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안도감까지 함께 잃는 거거든요. 그 손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채워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건 단순히 친구 하나를 잃는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상실감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절을 못할까요? 가까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관계가 흔들릴까봐, 인색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상대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내키지 않더라도, 여유가 많지 않더라도 빌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거절했을 때 생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면 그 돈에는 처음부터 은근한 기대와 조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거절이 때로는 관계를 더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나도 여유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억지로 빌려주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것보다 관계에는 훨씬 덜 해롭거든요. 물론 그 순간이 불편하더라도요. 진짜 좋은 관계는 솔직함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앞두고 빌려주기 전에 딱 3가지만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빌려준다는 말에는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정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고 약속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고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면 그때는 마음속으로 그냥 줬다고 정리하고 건네는 게 훨씬 깔끔해요. 돌려받을 기대 없이 준 돈은 빌려준 돈과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감사빚이 생기지 않고 위계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선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거래에 명확한 조건이 있는가입니다.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돌려받을 것인지,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각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서운함을 미리 막는 일입니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는 건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잖아요. 친한 사이의 돈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남게 하거나 금액과 일정을 메시지로 한번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왜 이 돈이 필요한지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입니다. 급한 사정이라고만 알고 건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였거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였다면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반대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납득이 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흔들림 없이 건넬 수 있어요. 빌려주는 결정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거절했을 때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가 그 관계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여전히 편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어색함을 만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돈이 아직 오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갑자기 힘들다는 연락이 오거나 만남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자꾸 언급할 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와 그랬다가 사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목소리. 그 두 목소리가 싸우는 동안 이미 그 관계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지고 만남이 마냥 반갑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오면 빠르게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도와주지 않았을 때 생길 불편함이 싫은 건지. 그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게 결정 자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천천히 해보세요. 이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가? 갚는 날짜를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왜 이 돈이 필요한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가? 세 가지 모두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건네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 가지를 고민한 뒤에 건네는 돈이라면 그 돈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돈과 관계의 문제는 돈이 나쁜 것이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원래 약해서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위에 거래를 올려놓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불편한 말을 생략하면 그 공백을 결국 오해와 서운함이 채우게 돼요. 그리고 한번 틀어진 관계는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보다 잃어버린 관계가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비용은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어떤 숫자보다 크거든요. 빌려주기 전에 그 짧은 순간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돈이 오간 뒤로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주변에 있어야 할 이야기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실천하려면 오히려 돈 이야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을수록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돈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